안녕하십니까, 이원철입니다. 우리가 현대성의 연장선으로 이번 주는 이제 근대 자본주의와 여성의 지위 변화를 이제 살펴보고, 2차 시에는 이제 현대성의 이제 마무리,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주제를 이제 근대 자본주의와 여성으로 이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1차 시에도 공부했지만, 이 현대성은 자본주의와 같은 이제 궤도를 이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탄생한 것이 현대성, 근대성이다. 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봉건사에서 현대성 또는 내지 근대 자본주의로 이제 이행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종교 면도 약간 이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 폭의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신윤복 선생님이 이제 그린 단오풍정이라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할 것은 뭐 이렇게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보는 이런 선머슴들이 아니라, 또 그 뭐 그네 타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어떤 짐을 들고 어디를 다니는, 어디를 가고 있는 이 여성을 한번 주의 깊게 학생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풍은 거의 이제 사실주의에 가깝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죠. 자, 그러면 일반 여성들을 이제 그렸다는 얘기죠. 자, 이 여성은 이제 보따리 짐을 머리에 지고 가는데, 어, 가슴이 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반은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치마 폭이 길면요, 일하기 손을 이렇게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치마 폭을 짧게 하고 이렇게 가슴이 살짝 보이게 가끔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생활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스파르타를 봐도 여성들이 더우면은 남성처럼, 우리도 지금 남자들이 더우면 저도 뭐 여름에 거의 웃도리를 안 벗고 이제 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맨살을 보이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자본주의에 오면서 이렇게 가슴을 보이는 여성은 거의 없죠. 뭐 거의가 아니라 뭐 100%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왜 그랬나? 그럼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첫째 학생들은, 아니 교수님,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여성들이 뭐 그 얼굴을 감추고 이렇게 살았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반가슴으로 다닙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질문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양반이, 자, 그러니까 얼굴을 감춘 양반은 이제 건국의 한 2%였다가 1, 2%였다가 임진왜란 되면서 7, 8%로 증가하고, 이제 조선 말 근데 멸망이 가까우면서 그래도 12%를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10% 내죠. 100%,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10% 정도 아주 많이 잡은 거죠. 그게 양반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사회 현상을 보면서 10%의 양반 문화와 나머지 90%의 평민 뭐 삶의 태도 볼 때, 우리가 조선시대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 90%의 삶이 조선시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수량적으로 봐도 그대로 유추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일대구 이런 그 아주 뭐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200년이 흐른 후에
그 시대의 이제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지금의 우리의 사회를 볼 때 1%의 삶하고 99%의 삶하고 볼 때 어디를 분석해야만이 올바른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99%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대부분 사회상은 이렇게 방가슴으로 사는 평민의 삶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중세봉건사에서는 여성들의 가슴이 나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이고 풍속이었는데 자본주의 오면서 변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몇 해 전에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읽었는데 여자 그 미국의 여자 축구 아주 유명한 그 선수라 그럽니다. 그 여자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그 기쁜 마음에 가슴 이제 못들 뭐죠 상의죠 상의 그 유니폼을 벗었답니다. 자 호나우두는 이 친구는 뭐 골만 넣으면 웃돌이 벗잖아요. 그렇죠? 그 맨살을 다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여성이 상의 유니폼을 벗었다고. 근데 그 여성은 또 맨살이 안 보여요. 스포츠 브라자를 보고 제가 보니까 스포츠 브라자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도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호나우도는 그냥 골만 넣으면은 호나우도 맞죠? 호나우도는 골만 넣으면은 그냥 옷도리를 벗어요. 맨살이 다 보여요. 누구든지 뭐 비난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중세 봉건사에 오면서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켰다는 얘기죠. 감췄다는 얘기죠. 감추니까 궁금하죠. 그렇죠? 성산업 때문에, 포르노 사업 때문에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키고 감추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보다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여성이 더욱 몸을 감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여성의 지위, 위치, 것을 변화된 것을 또 한번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결론적으로 여성의 몸은 신비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한 일과 가정의 분리, 뭐 우리가 전번 시간에 현대성에서 봤지만 공과 사회 분리, 이분법적 질서 하면서 일과 가정이 분리가 되는 것이 근대 내지 현대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이분법적 질서가 일어나야 되죠. 자,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 가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일과 가정이 분리됐어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일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농촌 사회에서 만약 일과 가정이 분리가 안 돼 있지만 서울은 거의 다 일과 가정이 분리가 돼 있죠. 자, 중세 봉건 사회는 알다시피 공동체 사회입니다. 농촌 공동체 사회죠. 당연히 일과 가족이 비분리된 것을 우리가 뭐 상상해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일과 가정이 분리가 됐고, 그다음에 아동 및 여성이 노동 현장에도 투입됐다. 여성의 경제적 보조적 역할을 하였으나, 그렇죠? 여성은 여성은 죄송합니다 오타났네. 여성은 경제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하였으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이게 중세 봉건사의 그 뭐 대충 이게 어떤 여성의 이제 현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가 가정의 미분리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추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자, 아동 및 여성이 노동 현장에는 투입됐다. 자, 왜 아동 및 여성이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될까요? 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합시다. 자, 중세 봉건 사회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피임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피임기구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흥분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흥분의 가족. 그래서 다자녀로 구성됐다는 얘기죠. 또 사망률도 높다는 얘기죠.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결손 가족도 많고 재혼 가족도 많고 그런 현상이죠. 자, 흥분의 가족이에요. 양반한테 땅덩이를 조금씩 빌려서 임대를 넣어서 먹고 사는데 아이가 10명이에요. 그 땅덩어리에서 10명의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못 먹여 살리죠. 일할 수 있는 아동, 자녀들은 바로 노동 현장에 투입된다는 얘기죠. 뭐 아버지를 도우든가 큰딸은 나머지 동생들을 돌보든가 아니면은 양반집 머슴으로 삭을 받으러 뭐 팔려 나가든지 뭐 저기 뭐야 잠시 다녀오든지 그러면서 일을 뭐 하든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동이나 여성은 보조적 역할은 했다는 얘기죠. 그래야 먹고 살지요. 근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대본고사에는. 자, 이 여성의 일이 유일하게 이분법적 질서의 어떠한 변칙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자, 자, 길드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길드가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미망인이 그 길드 그 상권을 이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점점 가면서 그 미망인이 상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시켜요. 그러니까 여성의 일을 폐지시켜 버린다고요. 길드 이 체제에서. 그래서 하여튼 중세 봉건 사회는 어찌 됐든 여성은 일을 했지만 이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여성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죠. 뭐 일은 하지만 여성이 일은 아니야. 남성이 하는 일이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이 유일하게 하는 일을 보면은 이따 보겠지만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 스핀스터. 이 스핀스터가 이제 과부 뜻 아니니까 그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옷을 만드는 거는 여성의 일로 간주했고 나머지는 암만 내가 뭐 머슴살이를 하든 어떠한 해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중세 봉건 사회는 이제 봉토를 받으면서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죠? 공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유지에 앵크러저 운동이 하면서 뭐 논농사를 못 짓게 됐다. 다 양을 키우게 됐다. 목축을 못하고 양을 키우겠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 공유지는요 여성의 일터였어요. 특히 미망인, 그러니까 과부죠. 뭐 어찌됐든 중세 봉건 사회에도 남자가 주로 일을 하고 경제적 역할을 하고 그 미망인 이 아동과 여성이 보조적 역할을 하면서 가내의 경영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미망인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이 공유지에서 뭐 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각종 뭐 동물도 키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초를 여기서 따다가 시장에 팔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 공유지가요. 공유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녀라는 것은 만함은 없죠. 마녀라는 것은 좀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약초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대부분 무속인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치료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초를 만드는 거 다 여성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유지에서 다 약초 같은 걸 여성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사라진 거죠. 공유지를 개인화시킨 거죠. 공동의 토지가 자본주의에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귀족들이 사유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일터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라지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오면서 바로 공장이라는 이 기계제 공장 제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흥분의 가족이에요. 흥분의 가족이고 공유지에서 어떻든 뭐 머슴을 가든 뭐 하든 거기서 가족을 그 경영을 했는데 이제 목축 사업 한다고 양 키운다고 그쵸? 이 뭐야 이제 목가 양모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 키운다 해서 다 농사도 안 짓고 그다음에 그 공유지도 없어지고 근데 떡하니 공장이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10명이나 되는 이 흥분의 가족은 먹고 살라 그러면 토지가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공장만 남아 있는 거죠. 다 공장으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땅 농사 짓다가 여기가 다 사라지고 공장이 있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공장에 취업하는 거죠. 그래서 흥부도 취업하고 흥부 아내도 취업하고 흥부 자녀도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다 세 명이 취업하는 거예요. 자본가는 이제 구직난이죠. 한 명 뽑는데 세 명이 덤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뽑는데 세 명이 덤비는 거예요. 임금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몰린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자본가는 좋죠. 싼 임금으로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효율성이 노동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거죠. 이 세 명 남성 노동자인 흥부와 아내인 여성 노동자, 자녀인 아동 이 세 명이 그 공장에서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일을 하는 거죠. 싼 저임금에 남성 노동자들이 도저히 이 저임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런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죠. 기계를 다 파괴하는 운동이 벌어지죠. 대규모의 노동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 올려달라. 그 노동조합이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뭐 런다이트 뭐 파업이 일어나면서 정신이 없는 그런 혼란 속에서 자 노동자와 자본가가 만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여기서 남성 노동자들이 제시를 해 요구를 한다. 자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업을 멈추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째 우리의 조건은 나의 아내 여성과 나의 자녀 아동을 공장에 취업 못 시키는 취업 제한조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동 금지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 금지법이 생기고 여성도 그런 법은 없지만 가능하면 취업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조건을 들고 그 대신 나한테는 나의 자녀와 아내를 피부양할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해라. 이게 바로 가족 임금 제도의 탄생이에요.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자본가한테 제시한 게 보면 나의 피부영자, 아내와 가족, 자녀를 경영할 수 있는 임금을 달라. 그 조건이 가족 임금 제도예요. 이것이 타협이 되면서 자녀와 나의 아내는 집으로 고홈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고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 임금 제도가 탄생이 되면서 거의 1780년도부터 70년간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서 가족 임금 제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가족 임금은 자 남성 혼자 일한 대가로서 자신과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에 적합한 단일 임금으로서 남성다움이라는 근대적 관념을 발달시켰고, 그러니까 남성이 바깥 일을 하고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근대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켰고, 남성 단독으로 가계를 부양하는 것을 정착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뭐 사랑과 정으로 모인 그런 집합체인 동시에 또 권력이 작용하는 가부장제, 이 권력이 작용하는 이런 갈등 관계도 있습니다. 경제권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뭐 속된 말로 돈이 돈을 많이 버는 남자하고 돈을 적게 버는 남자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녀와 아내에 대한 어떠한 이런 통제력을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나 당연히 통제력이 높죠. 예? 정주영 돌아가신 정주영 같은 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십니까? 그분 아침 식사가 자서전 보면 새벽 6시예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그 집에 6시까지 와요. 응?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정주영 씨는 며느리들은 거기 뒤에서 이게 줄을 서 있다나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근데 정주영 씨는 정주영 씨 말 한마디에 뭐 재산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눈치를 보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예? 저- 돈이 많으면은 저도 3, 40대 때 뭐 조금 융통 있을 때는 마누라한테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해요. 이 경제권이에요. 이 경제권. 당연히 남성 위주의 가족제도,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키죠. 이 가족임금제도가. 그래서 중세본고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임금제도의 탄생이에요. 가족임금제도의 탄생이 되고 뭐 알다시피 공장과 일이 이제 분리되면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 거죠. 공과 사의 분리,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이건 뭐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하여튼 가족임금제도의 탄생이 이러한 그 남성다움이라는 남성감의 남성이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뭐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뭐 중력감이죠.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뭐 남학생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그 가족 임금이라는 이 가족을 경영해야 되는 어떤 중력감을 다 갖고 있어요. 예? 다 갖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근대적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임금 제도가 어떤 이게 자본주의 사회면서 이제 탄생이 되고 어 좋게 여성에 대한 이 사회적 진출을 저가 뭐 이 여성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아해 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여성의 어떠한 그 자아 실현, 전문성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남성 혼자의 경제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경제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쉽게 해서 이제 남자 혼자 벌어서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둘이 벌어야만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족 임금 제도의 손상이 여성의 진출과도 아주 밀접한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점차 하면서 또 배울 내용이 어쨌든 이 가족 임금 제도 의 탄생이 여성의 어떤 종속화를 이제 가져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 임금 제도로 중간 계급에 있어서 여성의 자리는 가정 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정착되었다. 그래서 바깥일은 남편, 아내인은 여성, 그죠? 돌봄 노동 여성, 이데올로기가 정착되었다. 일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생산적 작업과 돌봄, 방적, 요리 같은 비생적 작업의 분리도 가져왔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의류 만드는 거, 방적, 요리, 돌봄 다 이 여성의 일로 이제 간주되고 이게 비생산적 작업이니까 임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야 돌봄 노동의 무임금이죠. 그다음
그러면 남편이 하는 일은 어떤 생산하는 것은 생산적 작업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적 작업과 비생산적 작업의 분리도 가져왔다. 가족은 가장의 권위와 권력을 전제로 하는 불평등한 제도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등가의 노동 정책성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다시 풀어보면 가족 임금 제도로서 아까 조금 더 했지만 경제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전부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하고 이전부터 탄생된 것도 있지만,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저희가 어, 이제 언급할 건데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떤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이제 그 여성이 남성과의 등가의 정체성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 중세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의 일에 대해서 관점이 틀려요. 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부법적 질서의 변칙 현상이 바로 여성의 일에 있다. 저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저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중세봉건사회는 공적이고 사적으로 여성의 일을 간주를 안 했어요. 일은 하지만,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일로 간주 안 하는 거예요. 예? 도움은 되지만 일로 간주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허가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다시 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성의 일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분법적 질서의 변칙이죠. 변칙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성도 일이 되고 여성도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대성에 있어서 담배 그러면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성의 영역으로도 간주하고 여성의 영역으로도 간주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그리고 돌봄 노동은 유일하게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이게 이분법적 질서의 변체 현상이죠. 만약에 이분법적 질서를 하면은 일은 남성, 돌봄은 여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변칙적으로 일도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일을 여성의 영역으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쉽게 해서 여성을 생산 현장에 투입시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까 길드가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만 제한시켰죠.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뭐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뭐 때문이니까 저임금 제도, 그죠? 자, 이따도 나오겠지만 재봉틀이 발견되면서 의류 산업이 공장화돼요. 그러니까 기계제로 대량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죠. 집에서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옷을 하다가 재봉틀이 발견되면서 재봉틀에 의한 의류 옷 만드는 것이 공장화되고 대량 생산화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의류 제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하죠. 다 동남아시아로 갔죠.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왜 가는 거예요? 저임금 제도 때문에 가는 거죠. 자, 의류 사업이 공장 제도가 되면서 거기에 여성을 투입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임금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돌봄 노동가 여성의 일로 간주하지만 당신은 돌봄 노동이 주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임금 제도로서 여성의 노동력을
좀 나쁘게 얘기해서 착취하고자, 자본가 계급이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저임금 제도화를 정당화시키고자 여성이 유일하게 생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가. 결론적으로 저임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 때문에 시간제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래서 여성의 일로 이런 이분법적 질서의 변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몇 가지로 하여튼 중세 봉건사회와 자본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 중세는 7살.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법에 의하면 우리의 아동기는 18세입니다. 물론 청소년기하고 겹치죠. 그래서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기고 이게 아동기가 6세인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6세, 7세부터 18세까지가 이제 아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아동기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18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19살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세는 8살부터 일을 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죠. 흥분의 가족이에요. 형이 노동 현장에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른 나이부터 소 몰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8살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세에는 아동기가 7살이에요. 지금은 18살이죠. 이걸 이제 필립 아리에스라는 사람이 그 유럽의 그 가족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주장한 얘기입니다. 필립 아리에스가 중세의 아동기는 7살이다. 그러니까 8살부터 일을 했고 현재 자본주의 사의 아동기는 18세다. 19세부터 일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리에스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중세는 아동기가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더불어 아동기가 탄생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동기가 없었죠. 당연하죠.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아동기가 없으니까 바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면서 아동기가 탄생됐다는 얘기죠. 아까 봤죠. 자, 고홈했어요. 고홈하니까 아동과 여성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뭐해요? 빈둥빈둥. 예? 예전에는 뭐 소나 몰고 가야 되지만 소 몰 수 있는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은 없고 공장만 있는데 공장은 이제 못 나가고 아동 금지법에서 취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돌고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제도가 탄생이 돼요. 이 학교 제도에서 아동을 집어넣는 거죠. 학교 제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학교 제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동기가 생성되는 거죠. 자, 여성과 아동에서 아동은 이제는 해결이 됐어요. 여성은 뭐예요? 더욱 공장도 못 가죠. 학교도 못 가죠. 돌봄 노동의 담지자로서, 돌봄 노동의 수행자로서 더욱 강화시켜 버리는 거죠. 학교에 간 아동과 직장에 간 남편에 대한 어떠한 돌봄에 대한 역할을 강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만들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뭐 아이들 숙제도 하고 그죠? 뭐 보약도 만들고 이걸 강화시켜 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과 비슷한 거죠. 이때 이게 다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기대 수명, 기대 수명 당연히 짧았죠. 짧았으니까 뭐 혼합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건 죽은 남편에서 아내에 따른 자식이 있을 거고 또 죽은 아내에서 남편의 자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틀린 엄마와 아버지 쪽의 혈연감 있는 자식들이 같이 사는 거 이걸 이제 브랜디드 패밀리 혼합 가족이다 이런 가족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찌됐든 지금도 기대 수명이 여성이 높잖아요. 남자가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계모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이 중세본고사 이게 뭐 홍지, 팥지 이런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 초기에 이런 게 뭐냐면 어쨌든 기대 수명이 짧고 남편이 더 일찍 죽으니까 계모가 많은 거죠. 계모. 그래서 계부란 말을 계부 동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모 이야기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혼인 연령 10,000원 좋은 10,000원. 아, 여러분들이 좀 힘드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중세 때는 10,000원이에요. 왜? 지창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머슴살이 하면서 농사 지면서 지창금 만드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10,000원이죠. 지창금 만드는 기간이 기니까 공장이 생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사이클이 빨라졌어요. 돈을 빨리 더 빨리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이 짧아진 거죠. 조혼, 그죠? 조혼 됐고 현재는 10,000원이죠. 현재는 거의 30이 넘으셔야 결혼들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뭐 요즘 뭐 여러분들은 결혼 왜 해? 그-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또 돈 없어서 결혼 못 해. 이런 말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조혼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가족 제도도 공부하지만 이 가족과 여성의 이 사이클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순환적이에요. 중세 때가 10,000원이면 자본주의 사회는 조원, 다시 10,000원. 이렇게 순환적인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0원, 조혼 10,000원. 그래서 뭐 현재 같이 뭐 당연히 뭐 가부가 얼등이 많았다. 그래서 돌봄의 수행자는 여성으로 간주되어 농장 일이나 자녀 같은 가사 일을 병행하였고 의료제조는 이전이나 다름없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로 간주했다. 그래서 시간제 저임금. 저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공장이 가면서 여성의 일이 공적 일로서도 간주되지만 그 이유는 저임금 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여학생들 보면은 일도 하고 돌봄 노동도 하죠. 지금이요. 그렇죠? 일도 하고 돌봄 노동도 하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 초기에는 일도 하고 돌봄 노동도 했다가 좀 중기 오면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돌봄 노동만 했다가 다시 일과 노동을 또 같이 하는 거. 자, 사이클 되죠. 예? 10,000원 좋은 10,000원 줘. 그게 사이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예전에는 일도 하고 돌봄 노동도 했다가 가족 임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남성만 이제 일터를 하고 여성 아이 돌봄 노동으로 하게 되고 지금은 가족 임금 제도가 파손되면서 여성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그려봐도 조금 뭐 재밌죠. 예?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종교에서 한번 보겠어요. 참 재밌어요. 이제 구교 그러면 이제 중세봉건사이고, 자, 신교하면은 뭐 종교계예요. 뭐 켈빙파, 루터파. 지금 켈빙파가 이제 우리가 좀 언급될 이제 소청의식.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로교죠. 켈빙파가 이제 켈빈주의가 이제 그 장 지금의 장로교고 루터파가 지금 감리교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천주 천주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죠. 저좀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무식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구교 그러니까 캐토릭교요. 이 카톨릭교는 자 여성을 이부 이부 그리고 뭐야 피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로 여성 때문에 우리가 남성이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을 신라권에서 쫓겨나가지고 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이부죠. 예? 그러니까 이부 뭐야? 여성은 피해야 할 대상. 여성을 악한 존재로 피해야 할 대상을 보니까 악한 존재로 보고 자 여성은 또 이때 여성은 좀 생욕적인 여성으로 그래요. 예? 좀 생욕적인. 그러니까 또 여성을 좀 성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성적으로 갖고 어, 마리아만 유리하게 수동적이고 성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비성적 인물로 선하다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여성은 성적이고, 그죠? 대부분 여성은 성적이고 이 비성적인 사람만 선하다. 그 비성적인 사람이 마리아다 이거. 마리아.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 성스럽게 봤다는 얘기죠.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그래서 어 예전에는 신부 결혼하지 않는 남자만이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점점 수녀나 미혼 여성이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구교에서 변화가 돼요. 어찌 됐든 여기서는 여성은 피해야 할 대상이고 악한 존재죠. 그리고 성적으로 차여 있고 그리고 뭐란 얘기예요? 비성적인 이 비성적인 여성이 선한 존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구교는 그렇다. 여성은 비성적인 존재고 악한 존재고 악한 존재하고 뭐로 결혼해요? 당연하죠. 피해야 할 대상이죠. 그렇죠? 피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시 안 했다는 얘기죠. 결혼이라는 것을. 자, 켈빈 이제 신교가 오면서 여성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맞춰서 그 종교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비판입니다. 야, 이 종교가 어떻게 경제적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경제적 토대에 따라서 종교도 변한다. 응? 그래서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종교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종교를 보는 거예요. 괜히 뭐 저 또 기독교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신학적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회학적으로 마르크스가 본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오니까 신교가 탄생되면서 신교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악한 존재에서 이제 뭐예요? 선한 존재로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이 악한 존재였는데 자본주의 오면서 선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가 돼 가까이 둘 수 있는 존재죠. 그죠? 가까이 수 있는 존재고 또 어느 정도 뭐냐? 종교와 도덕의 수호자. 다시 얘기해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바깥 일 하는 남성은 그냥 세상 그 뭐 뭐라 그럴까 그 온갖 그 뭐 자존심 상하는 거 다 뭐 구정물이랄까 이런 거 다 겪고 사고 세상이 좀 복잡하니까 험한 일 뭐 험난한 사람들 만나고 아주 이렇게 복잡하지만 자 가정을 지키는 여성은 그 험한 세상하고 분리가 됐죠. 아주 화목애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치미 이게 백치미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임금을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콩나물 깎고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백치미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리고 종교와 아주 그 뭐야 남편은 뭐 겉멋을 수도 부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만 여성은 뭐야 아주 좀 뭐랄까 뭐 종교처럼 도덕의 수호자라서 그냥 성인군자 이런 타입으로서 여성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스는 세속화된 말이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세속화된 말이하다. 어찌 되었든 자 중요한 것은 여성을 선한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성을 180도로 바뀌면서 여성과 결혼을 중요시하게 되어서 가족을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가족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교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같이 갈까요? 분명히 자본주의가 화되려면은 여성을 가족제도로 만들면서 선한 존재로 바꾸면서 결혼을 강조하면서 가족제도를 강화시키면서 어, 했는데, 그러면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나 궁금하시죠? 요건 다음 주 다음 주나 뭐 또 몇 주에 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듭니다. 자, 이렇게 뭐 딱 얘기하고, 자, 저가 또 질문만 드리고 갑니다.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어떠한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게 박자를 같이 맞추고 움직이냐? 예? 요걸 이제 퀘스천 마크로 두시고, 자, 보시고, 자, 여기에도 있지만, 자, 또 여성은 성적 존재에서 180도죠. 비성적 존재로 보내. 비성적. 예? 비성적 존재로 본다. 그래서 여성의 성욕은 부정되고 남편의 성욕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의무만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그 성욕에 수동적으로 하는 의무만 있고, 그러니까 아주 뭐 비성적인 거냐. 그러니까 수동성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성폭력 예방 교육 받지만 거기서 뭐 자, 여성은 수동적이죠. 맨날 소리 질러. 예? 여성은 항상 공격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 수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공격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수동성이에요. 예? 이게 다 여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은 변해야 되죠. 그건 뭐 지금 시간 또 얘기하면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어쩌지 되었든 여 뭐 소리 질러 뭐 호루라기 불러. 아니, 여성을 성적으로 계속 수동적인 위치에만 만드는 거예요. 수동적인 위치에 하니까 프로포즈는 남자만 하는 거고, 여자가 프로포즈하면 어떻게 돼요? 어색한 거죠. 10년 전에 여성이 프로포즈하는 영화가 그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성이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뭐 여성인지 뭐 능동적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고백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워해요. 아직까지도 남자는 내가 좋아하면 바로 가서 얘기하고 그러죠. 여성은 아직까지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죠.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이게 바로 이 변화 속에서니까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비성적이고, 그죠? 비성적이고 지금 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만 비성적. 하여튼 이 이건 근대 자본주의 초기의 그 여성관입니다. 여성을 이제 비성적으로 그리고, 자, 가족을 가정하면서 여성의 위치를 결혼해 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편은 아내의 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에 봉사하는 것이 여성의 위치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가 자본주의 오면서 이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 상관관계. 요걸 퀘스천 마크로 놓고, 자, 끝으로 어, 구교는 까놓고 오버트 시켰다는 얘기죠. 신 앞에서 남녀는 불평등해. 너는 악한 존재야. 근데 프랑스 시민 대혁명에서 자유평등하면서 남녀 모두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구교야 그냥 신 앞에서 불평등해. 그럼 문제 안 되죠. 불평등한데. 지금 남녀 모두 신 앞에서 평등한데요. 근데 현재 삶은 어쨌든 이 시대 삶은 남자는 가족 임금 제도에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가부장제적 질서를 갖고 있고, 여성은 여기에 종속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하냐 이게. 남녀 모두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데카르트의 정신과 육체의 구분.
정신과 육체는 구분된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했던 얘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정신과 육체의 구분에서 여성은 정신, 영적인 의미에서만 평등하고 오로지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 돌봄하는 것이 신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유치되었다. 아, 남편에 대한 복종, 아버지에 대한 복종은 바로 신에 대한 복종으로 연관시켰다는 얘기죠. 예? 신에 대한 연관으로. 신교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신교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교가 이렇게 아버지, 남편, 신의 위치를 거의 동일화시켜 버리고 아내는 거기에 복종하는 거로 유치했던 것이 좀 뭐랄까 이 불평등한 관점으로 본 신학 그럴 때 불평등한 점 있죠. 그런 면이 자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주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여튼 경제적 책임감 했죠. 여성은 돌봄, 남성의 수위, 보충, 그렇죠? 그래서 여, 여성은 돌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직장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됐지만 여성의 주일은 돌봄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남성의 임금에 비해서 낮아야 한다. 것을 이데올로기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이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여성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남성의 임금보다도 낮지요. 그러니까 그때 67원 오전이었네. 남자가 100원 벌 때 여성이 67원 오전.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1년도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임금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때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얘기죠. 여성의 주일은 돌봄 노동이고 네가 암만 경제일을 했어도 너의 주는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남성보다 임금을 낮아봐야 된다. 저임금 제도를 이데올화 시킨 거죠. 이데올로기 시켰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 여성의 그 변화를 받고 지금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이 탈현대 여성을 또 우리가 다 2차 시 보면서 또 이렇게 변했다는 걸 비교 대조하면 조금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요에 대한 이제 참고 문헌은 가족은 없다. 가족은 없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신사인데 여기 절판이 돼가지고 좀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